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이 채널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배당연금입니다. 배당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세배 레버리지 ETF인 SOXL과 TQQQ 10년 장기 투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화끈한 수익률을 기대하며 세배 레버리지 투자에 도전하지만 제 목표는 수익률이 아닙니다. 오로지 10년 보유가 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저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큰 하락이 올 때마다 그저 감사히 주워 담을 뿐입니다. 8.15 머니톡에 개그맨 고혜성 씨가 나오셨던 영상이 있는데 우울할 때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한 종목의 주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 100살까지 살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실패를 인정하면서 손주들에게 얘들아 그 종목은 아니야 라는 말을 남겨주겠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저는 고혜성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TQQQ와 SOXL의 경우 최소 10년은 보유해보고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논해볼까 합니다. 그 전까진 주가 등락으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배당연금과 세배 레버리지 투자는 모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내심과 확신이 더해져야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올바른 투자 마인드 정립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세배 레버리지 영상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으로 배당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구독자님들의 관심이 적은 올바른 투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리는 것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도움을 받는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치를 두고 있는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올바른 투자 마인드가 정립된 상태에서 배당연금으로 기본을 탄탄히 다지고 그 위에 세배 레버리지 투자를 공격적으로 올려둔다면 10년 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습니다. 인내심과 확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배 레버리지로 큰 수익을 올리겠다는 욕심만으로 덤빈다면 절대로 10년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TQQQ SOXL로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가 보이지 않는 이유일 겁니다. 저는 지난 10년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극적인 내용에 더 열광하고 매수와 매도 시점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단단한 마음을 다져나가는 내용에는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0년 후에도 SOXL, TQQQ 장기 투자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성공한 극소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투자 기본서 한 권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아마도 투자 마인드와 관련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이시라면 10년 후 성공한 극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드리는 것은 제 능력 범위 바뀌지만 10년 동안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며 흔들림 없이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처음엔 세배 레버리지 ETF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님들이 훨씬 많으셨습니다. 그때 수요에 맞춰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키려는 선택 대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원칙을 지키며 배당 성장주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꾸준히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구독자님들께서 세배 레버리지 ETF만큼이나 배당연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며 10년 동안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스스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투자 마인드를 주제로 하는 영상이 별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10년 동안 제 마음을 단단히 다져나가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독자님들과 지난 영상에 힘이 되는 댓글과 2편 제작을 열심히 응원해 주셨던 구독자님들이 계시기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더 알차게 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관심사에 맞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성의 있게 만들어 자연스레 구독자님들의 관심을 이끄는 방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책 이야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시장은 상관하지 마라 라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로 챕터가 시작됩니다.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없다.
이 한 가지만 당신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책은 제 값을 다 한 셈이다. 내 말이 아직 미심쩍다면 워렌 버핏의 말을 믿어보라.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아는 한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지 참고 삼아 살펴보는 장소에 불과하다. 나도 시장을 예측해서 불황에 대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도 버핏처럼 수익성 높은 기업을 찾는 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시장이 끔찍한 불황에 허덕일 때도 돈을 벌어보았고 시장이 좋았을 때 오히려 돈을 잃어보기도 했다. 내가 좋아하는 신루타 종목 중 많은 경우는 약세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나도 시장을 예측해서 불황에 대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장을 예측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무지에서 나오는 자신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종목만 잘 고르면 시장은 알아서 굴러간다.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나 나의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는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보면 된다. 버핏은 파트너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가 보유할 가치가 있는 종목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백 개의 회사를 뒤져보았지만 기본적인 장점에 근거하여 매수할 만한 기업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나에게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은 순간이다. 정말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시기가 너무 이르다거나 늦었다는 이유로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피터 린치는 시장을 분석하는 것에 힘을 쏟기보단 좋은 기업을 찾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시황 분석에 많은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며 정확히 예측했다 한들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경기순환주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건설주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건설주는 이미 2021년 초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1년 넘게 물려있는 투자자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몇 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호황 사이클을 잘만 탄다면 꽤나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입니다. 연봉 차트만 본다면 나는 왠지 몇 년 주기로 움직이는 상승 사이클을 제대로 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이런 마음에 재를 뿌리는 피터 린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순환주기의 잘못된 시점에 이러한 유형의 주식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순식간에 날릴 수 있으며 주가가 다시 상승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경기순환주는 주식의 모든 유형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유형이다. 경기순환주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주식이라고 생각하여 매수했다가 투자금을 잃고 마는 상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식 유형이다. 게다가 주요 경기순환주는 대기업이거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회사들이므로 믿음직한 대형 우량주와 혼동하기 쉽다. 경기순환주에 투자할 때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 하강이나 상승을 암시하는 초기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시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특정 산업의 경기 하강이나 상승에 대한 이야기엔 언제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때론 모든 의견이 한쪽 방향으로 수렴할 때가 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언론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라고 외치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이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수했던 분들은 1년 넘게 손실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특정 산업의 상승 사이클을 예상할 때 많은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그 분야로 몰려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패턴으로 투자금을 잃어갑니다. 남들이 몰리는 곳으로 갔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많이 보유한 종목,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종목, 어느 것이 더 끌리시나요? 매수하려고 한 종목의 기관 투자자 보유 비중이 높으면 뭔가 좋은 게 있으니 보유했겠지?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반대로 기관이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거 별로인 종목인가? 매수하지 말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의 심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보유하지 않는 주식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분석가들이 회사를 방문한 적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한다면 이 주식이 성공할 가능성은 2배로 높아진다. 내가 관심이 가는 회사로부터 지난 3년 동안 분석가들이 방문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솟구치는 열정을 억누르기가 힘들다. 많은 전문가가 크라이슬러와 엑손의 시세가 바닥을 칠 때 등을 돌렸지만 두 회사 모두 이후에 극적인 반등을 시작했다. 이 책을 다시 읽고 나니 저의 실수가 보이는군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의 투자 리포트입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AI 머신비전의 최강자. 국민연금은 2021년 4월에 라온피플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 국민연금이 아직 자산 규모가 영세한 라온피플의 지분을 5% 넘게 취득한 것은 라온피플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국내 상장 AI 관련 기업들을 거의 대부분 조사를 했었고 유의미한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는 라온피플이라는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AI 관련 기업 중 매출 규모도 작고 몇 년째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고평가된 기업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 중에서 몇 안 되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게다가 작은 기업에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5% 이상이라는 것이 엄청난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피터 린치의 말이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국민연금은 거의 모든 지분을 매도해버렸고 라온피플은 40%에 가까운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 중 가장 수익률이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시총 2천억도 안 되는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이 과감히 손절한 케이스입니다. 국내 기업의 경영 마인드가 얼마나 후졌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고마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의 말 중 버릴 것이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국민연금이 5% 보유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국민연금이 매도할 수 있는 지분이 5%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관 투자자가 많이 보유했다고 해서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기관 투자자보다 먼저 알아보고 먼저 매수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를 뒤늦게 알아본 기관 투자자들이 나보다 한 발 늦게 매수를 하며 주가를 올려줘야 내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반대의 선택을 한 결과 교육비로 꽤 큰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아직 투자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았기에 믿고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1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종목 중 몇몇 좋은 종목들이 큰 수익을 내주고 있기에 이렇게 바닥을 향해 가는 종목도 여유를 갖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반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 좀 해주세요. 피터 린치가 완벽한 종목이라고 소개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독 폐기물 처리 업종처럼 투자의 완벽한 업종도 생각해내기 힘들다. 만약 당신이 운 좋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약 10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업체로 리퍼블릭 서비스와 웨이스트 커넥션스가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러 가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느끼셨을 겁니다. 플라스틱 이대로 쌓여가다간 정말 이거 큰일이겠는데? 사실 플라스틱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 차량이 며칠만 오지 않아도 분리수거장은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환경관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쯤 분리수거장이 마비되는 것을 보고 폐기물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리퍼블릭 서비스, 웨이스트 커넥션스와 함께 새롭게 상장한 GFL이라는 기업도 조사를 했고 실제로 GFL은 투자까지 했었습니다. 당시 투자금이 부족했던 상황이라서 GFL을 매도해서 효성화학과 효성 첨단 소재에 옮겨 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지만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의 경우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므로 조금이라도 저점일 때 매수해서 보유한다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경쟁자가 생겨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각각의 도시들과 기존 기업들이 오랜 기간 제휴를 맺어왔으므로 새로운 경쟁자가 그 점유율을 빼앗아가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업이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를 새롭게 허가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경쟁자로 나서고 싶은 기업이 있을까요? 폐기물 처리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기업들은 성장이 더딘 것 같이 보여도 남들 모르게
조금씩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와 리퍼블릭 서비스의 경우 과거엔 3, 4%대의 배당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배당률이 1%대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3% 근처의 배당률로 올라오게 되는 시점이 혹시라도 온다면 배당 성장주 중 한 종목으로 투자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폐기물 업체 중에선 거린메이, 영어 표기로는 GM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폐기물을 회수하는 대표 업체였지만 지금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수거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면서 글로벌 3위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용 전구체 생산 업체입니다. 중국 기업인 것이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지금은 PER 40 정도로 다소 고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안은 주가가 큰 폭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폐배터리 산업이 가시적으로 성장해가는 시점엔 지금의 주가가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이후를 바라보며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차라리 안정적인 미국 배당 성장주를 한 주라도 더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크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분야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를 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분야와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게 즐겁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모든 종목들은 절대로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저는 종목을 추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라온피플처럼 확신을 갖고 매수했던 종목조차도 40%의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자랑할 일이 아님에도 종목명과 손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제가 부족한 투자자임을 인지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리퍼블릭 서비스, 웨이스트 커넥션스, GFL 이런 종목명을 말하는 것도 함께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종목과 분야에 대해 잘 알면서도 매수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매수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일에 익숙한 나는 머크를 계속 보유했다. 내가 그동안 번 돈 중 대부분은 투자한 지 3, 4년째 되는 주식에서 얻은 것이었다. 머크만 조금 더 걸렸다.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나를 애초에 매료시켰던 스토리에도 변화가 없다면 조만간 인내심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몇 년 동안 꼼짝하지 않은 주식을 두고 나는 바위의 심전도라고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좋은 징조다. 내가 매력을 느낀 주식의 차트가 바위의 심전도처럼 따분한 모습을 보이면 이 종목이 크게 상승하리라는 강력한 암시를 받는다. 본인은 흥미를 느껴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무시한다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데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옳고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이 탄탄한 회사라면 투자자의 인내심은 결국 보상받는다. 루켄스는 15년째 되던 해에 6배 올랐고 아메리칸 그리팅스는 6년 동안 6루타를 기록했다. 또한 안젤리카는 4년 동안 7루타, 브런즈윅은 5년 동안 6루타, 스미스 클라인은 2년 동안 3루타 종목의 반열에 올랐다. 잠시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몇 년씩이나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보유 종목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 종목 및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와 이해가 없었다면 오르지 않는 종목을 몇 년 동안 붙잡고 있는 것은 그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흥미를 느껴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무시한다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데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실제로 2020년 5월에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을 공부해보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조현준 회장의 오너리스크와 400%가 넘는 어마어마한 부채 비율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효성화학에 투자하기를 꺼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장 가동도 제대로 안 되면서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됐고 그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다음 분기도 좋지 않은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떠나갈 때 저는 반대로 더 이상 안 좋을 게 있을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미 강하게 반등한 상황에서 모두가 좋다고 하는 종목에 올라타는 것보다 효성화학을 보유하는 게 차라리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기간 횡보할지언정 큰 손해를 볼 일은 없겠다는 확신이 있었으며 효성그룹의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효성첨단 소재가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2만원대부터 매수를 시작했는데 3달 정도가 지난 후 주가는 9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에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화면 속 왼쪽 사진이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시점의 차트입니다. 주가가 조금씩 흘러내릴 때마다 수량을 모으다 보니 평단 10만 6천 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하며 떠나갈 때 저는 반대로 수량을 모은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많은 투자자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간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첫 번째 상승 이후에도 2달 이상을 횡보했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며 떠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같은 상황이 수차례 반복됐지만 저는 횡보를 하던 하락을 하던 신경 쓰지 않고 2년 가까이 보유 중입니다. 주가가 40만원을 넘어서게 되었을 때 아무리 전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추가 매수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3분의 2 정도의 수량을 분할로 매도하면서 1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27주의 수량을 보유 중입니다. 5년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목표했던 수익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27주는 덤으로 얻은 수량이라는 생각으로 주가 등락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남들 틈에 묻어가면 손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에 함께 올라탔을 때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종목을 보유했을 경우엔 무관심으로 주가가 끝없이 횡보할지언정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은 드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욕을 하며 떠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종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이제는 저와 같이 종목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가진 진짜 투자자만 남기 때문입니다.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정당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자부심으로 지겨운 횡보장을 버텨나갑니다.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 하나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변동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며 주식이 오르면 팔고 내리는 주식은 계속 보유한다. 이러한 반응은 마치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처럼 분별 없는 행동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내리는 주식을 팔고 오르는 주식을 보유하는데 이러한 대응 역시 크게 나을 것은 없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전략은 모두 실패한다. 이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주가의 현재 움직임이 회사의 기본 가치를 반영한다는 착각이다. 현재의 주가는 회사의 전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기본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기계적인 반응보다 더 나은 전략은 회사의 스토리를 기본으로 주가 움직임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방법이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전략은 모두 실패한다. 실패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다라고 단언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수치를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것을 정말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기에 실패한다는 것은 저의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TQQQ SOXL과 같은 세배 레버리지 ETF의 경우 주가 등록의 폭이 매우 크며 회사의 스토리를 기본으로 매입이나 매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전략은 모두 실패한다. 만약 피터 린치의 말이 맞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SOX의 TQQQ 투자에 실패할 것입니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기계적인 반응을 하는 투자자가 아니므로 피터 린치의 말이 제발 틀리기를 간절히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종목의 경우엔 피터 린치의 말대로 회사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매수와 매도를 행하지만 SOXL과 TQQQ의 경우엔 회사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매수와 매도를 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10년 동안 끈기 있게 보유한다는 저만의 스토리를 만든 것입니다. 다행히도 투자자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매수 매도를 하면 실패한다라는 말은 이 책 어디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찝찝함 없이 10년을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50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이므로 아직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더 남아있지만 책을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도록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가창을 자주 들여다보거나
시황 분석에 힘을 쏟을수록 확신보단 걱정과 불안한 감정이 자라나기 쉽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시간과 감정을 쏟는 사람보다 성공한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즐겁게 읽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투자에 대한 생각과 전략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사람이 10년 후 인생을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만 하는 사람은 평생 걱정만 할 것이며, 걱정할 시간에 조금 더 발전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은 10년 후에도 걱정보단 희망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현재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희망들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시간이 흐른 뒤에 모두 기분 좋게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만한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